약 2달 전 회사 회식 자리를 마친 후에 직원과 밖에서 대화를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청소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. A 가해자는 어깨로 저를 밀치며 구석으로 몰았습니다. 그리고 B 가해자는 저의 턱을 2대에서 3대 정도 가격을 했는데요. 또 몇 분 뒤 뒤돌아 있는 저를 B 가해자가 뒤에서 주먹으로 폭행을 해서 기절을 했고 땅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. 당시 장소에는 가해자 A와 B, 이 외에도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저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빠졌습니다. A는 폭행죄, B는 상해죄로 기소될 예정인데요. 근데 궁금한 것은 이 사건이 왜 집단 폭행이 아닌지입니다. 2명의 가해자가 시간 간격을 두고 폭행을 했기 때문에 집단 폭행이 아니라고 하는데요.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.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. 참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요. 실제로 길에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아직도 흔한가요? 아니죠. 그러니까 흔하지는 않습니다, 당연히. 왜냐하면 예. 우리나라가 이제 CCTV가 워낙 잘 갖춰져 있고, 네. 뭐 밤 어두운 곳에서 어떤 시비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가해자가 검거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데, 네. 다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술에 취해서 내가 혹시나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할 때, 네. 아니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과도한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미처 잘 모르는, 그래서 술에 취해 있거나 청소년들이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그 폭행 사건들이 좀 빈번한 편입니다. 그렇겠죠. 네. 자, 상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짚어볼게요. 네. 2명의 가해자가 시간차는 있었지만 같은 자리에서 폭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. 네. 근데 이게 왜 집단 폭행이 아닌 건지요? 네. 그래서 이제 형법 제260조에는 폭행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 폭행으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, 네. 여기에 이제 261조에 정하고 있는 특수폭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특수폭행은 집단 또는 흉기인 경우니까 여기서 뭐 2명이나 3명이라는 이유로 집단, 소위 뭐 조직폭력이나 이런 거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고요. 네. 다음으로 이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때라고 해서 공동폭행을 정하고 있는데,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. 근데 예. 여기에서 이제 그 폭처법상 2조 2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소위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걸 요건으로 하고,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서 범행한 경우임을 요한다라고 대법원이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A랑 B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을 때릴 의도로 같이 내가 한번 때리고 네가 때리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다. 소위 얘기한 집단 폭행이다.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처법 2조 2항이 적용될 수 있고, 네. 한 명이 때리고 그러고 나서 뭐 화가 나서 처음엔 그러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나머지 한 명이 나중에 따로 때렸다. 그렇다고 하면 또 더구나 여기에서 뭐가 또 있냐면, 그 사실관계에 보면 폭행죄와 상해죄 두 가지가 또 죄명이 달리 적용됐거든요. 네. 한 명은 때려서 상처까지 난 경우라서 아마 그런 게 조금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싶고, 네.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자께서 물어보시는 것처럼 이게 공동폭행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단순히 지금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변호인을 선임해서 피해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수사관에게 추가 뭐 조사라든지 이런 걸 요청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군요. 자, A 가해자는 폭행죄 그리고 네. B 가해자는 상해죄로 기소될 예정이다라고 글에 나와 있습니다. 네. 왜 이렇게 다른 혐의가 적용이 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? 네. 폭행죄는 다른 사람한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이고요. 상해죄는 그 타인에게 상처를 입힐 것을 요합니다. 소위 얘기하는 뭐 전치, 2주, 전치, 4주 그런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요. 근데 그러면 A는 때리기만 해서 별다르게 피해자에게 상처까지 생기지는 않았는데, B가 때린 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뭐 골절이라든지 상처가 났다든지 그런 걸 통해 그 발생했다면 네. B는 상해죄로 A는 폭행죄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이 보니까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고 네. 해요. 2004년생. 네. 우리나라 나이로 19세, 만 18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.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? 요즘에 또 이렇게 기준이 좀 많이 바뀌어서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 일단 법률상 일단 형사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당연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만 나이 뭐 이런 거와 무관하게 당연히 만 나이로 적용하도록 예. 되어 있고요. 근데 소년법 제2조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법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여기에서는 법률의 규정 체계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, 만 14세 이상, 만 19세 미만자는 범죄 소년이라고 하고, 네. 만 10세 이상, 만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범죄 소년은
형사 책임 능력자로 봐서 네.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 벌금 이하의 형벌을 받을 범죄이라거나 아니면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게 좀 더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면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해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아.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 18세 이고요. 가해자는 그러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범죄 소년 해당이 되니까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왜 어쩌다가 이렇게 싸움에 휘말려서 폭행을 당했는지 자세히는 나와 있지 네. 않습니다. 상담자가 이 사건을 좀 억울한 부분 없이 잘 해결을 하려면 네. 어떤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? 네, 일단 예. 전화 주신 분은 형사 사건의 일단 피해자고요. 네. 그러면 피해자로서 정확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가해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 차분히 조사를 받으시고요. 네. 뭐 추가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이제 가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합의를 제안하는 게 당연히 맞을 텐데 그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재판부에 엄벌해달라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어쨌든 청소년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지금 네.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도 크실 네. 것 같아요. 네. 자,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. 그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셨고 뭐 사실관계에 보면 단순히 상처 입은 걸로 그치지 않고 기절까지 하실 정도로 아주 예. 큰 피해를 입으셨던 것 같아요. 따라서 피해가 작지 않은 상황이고 차분히 일단 경찰 조사에 임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 제안이 온다면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고 그런 제안조차 오지 않는다. 그래서 적절한 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재판부에다가 반드시 엄벌해달라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걸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피해자님 또 상담자님 네. 입장에서는 잘 합의돼서 마무리되는 게 그러니까요. 가장 좀 마음고생 네. 안 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네. 싶은데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. 네.